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11월 화학원의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김진희입니다. 자, 우리 바로 1번 문제부터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화학원 모의고사 시험을 치를 때 시험지가 4장이잖아요. 첫 페이지부터 문제를 쭉 풀기 시작하는데 보통 이 첫 페이지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쉬운 문제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들을 빠른 속도로 풀어내줘야 우리가 뒤에 가서 어려운 문제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풀어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1페이지의 문제들은 시간 싸움이다. 빠르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제 갑니다. 자, 물질 가에 대한 설명이 적힌 카드가 나와 있다. 자, 구성원소가 질소와 수소다. 그럼 화학식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테고, 자, 이용 사례가 질소비료다. 그럼 질소비의 주 성분이 뭐예요? 바로 NH3 암모니아죠. 그래서 바로 5번이다 라고 찍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 문제 화학신문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쭉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 물질과 관련된 설명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 바로 볼게요. 자, 기억 보기 보면은 동그라미 기억은 액화천연가스 LNG의 주성분이다. 메테인이죠. 자, 여러분 LNG하고 LPG를 헷갈리면 안 되죠. 그쵸? LNG는 액화천연가스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메테인, 이 메테인이 주성분인 그런 가스이고요. LPG는 액화석유가스이죠. 자, 주성분이 프로페인 그리고 뷰테인으로 구성된다라는 내용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고요. 자, 니은, 동그라미 니은, 메탄올은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탄소화합물은 탄소가 기본 뼈대로 들어가고 거기에 수소, 산소, 질소 등등과 같은 비금속 원소들이 결합하고 있는 물질을 통칭하는 용어이죠. 그래서 니은, 메탄올 전형적인 탄소화합물 맞습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용어 탄화수소, 그치? 탄화수소는 뭐야? 탄화수소는 탄소화합물 중에서도 오직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된 물질들을 탄화수소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메탄올은 탄화수소는 아니에요. 자, 디귿 보기 갑니다. 동그라미 디귿 플라스틱은 대량 생산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대량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값이 싼 그런 물질이긴 하지만 또 환경오염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해야 되죠. 주물질이기 때문에. 자,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골라서 5번 해주면 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주기 원소의 밑줄 치고 정답은 2주기에 있어야 된다. 화합물 2개가 나와 있는데 루이스 전자점식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얘는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하고 있는 이온 결합 물질. 얘들은 전자를 공유하면서 붙어있는 공유 결합 물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온 결합이든 공유 결합이든 어쨌든 화학 결합을 왜 하죠? 바로 안정적인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자 화학 결합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X 플러스도 2주기 원소 중에서 전자 하나를 잃어서 옥텟을 만족할 수 있는 원소 누구? 바로 최외각 껍질의 바깥쪽 원자가 전자수를 1개 갖고 있는 1족 원소 리튬이다라는 거 찾을 수가 있고, 자, 얘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 거죠. 옥텟 만족하고 있죠. 그럼 원래 전자가 몇 개였겠어? 마지막 껍질에 7개였겠지. 하나 얻어서 8개 된 거니까 그러면은 17쪽, 2주기 17쪽 플로린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Y는 플로린이니까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전자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전자를 공유해서 내놓으면 Z도 하나의 전자를 공유해 주죠. 그러면서 전자 한 쌍, 전자 2개를 서로 공유하면서 공유 결합하잖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씩 내놨겠다. 그럼 Z가 원래 갖고 있었던 전자는 최외각 전자, 원자가 전자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죠. 산소, 16쪽 산소다. 그래서 얘는 OF2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X부터 Z의 원자 번호를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원자 번호 제일 큰 거는 플로린에 해당하는 Y, 그 다음에 8번인 산소에 해당하는 Z, 마지막으로 3번 리튬에 해당하는 X다. 그럼 몇 번이 정답? 3번이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오비탈과 관련한 문항이고요.
자, 수소원자의 밑줄 치고 얘네들은 지금 다 전자를 한 개 갖고 있는 수소원자의 오비탈들이에요. 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가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구형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무슨 오비탈이야? S오비탈이구나. 자, S오비탈의 부양자수는 얼마이다?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종류와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잖아요. 그래서 S오비탈이면은 부양자수가 항상 0이다. 근데 이 합이 2가 나오려면은 얘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ES오비탈이구나. 찾을 수 있고요. 자, 얘는 보니까 R형 모양인데 Z축 방향이야. 그럼 PZ를 말하는 거구나. 자, 어쨌든 P오비탈이기 때문에 부양자수가 1이에요. 이 합이 3이 나오려면은 주양자수는 2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보기를 봅시다. 자, 기억 방위양자수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1이고 0이니까 얘가 더 큰 게 맞습니다. 자, 니은 가는 1S 아니고 2S죠. 자, 디귿 에너지 준위 비교하라고 했는데 자, 요 디귿 보기가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실수로 틀린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은 그런 오답이죠. 오답 나오기 쉬운 그런 보기죠. 조심해야 되는 보기. 자, 왜냐? 제시문에서 뭐라고 했어? 수소원자라고 알려줬잖아. 수소원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비탈 종류에 상관없이 주양자수가 같으면 같은 껍질에 있는 오비탈들은 에너지 준위가 같죠. 그래서 가하고 나는 둘 다 주양자수가 2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럼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했을 법한 그런 문항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T도씨 1기압.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을 줬구나. 그랬을 때 물에 X 고체를 용해시켰대요. 녹였대요. 자, 실험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 조건을 어떻게 줬냐면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실험 라부터 라에서 각각 수용액은 용해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자, 용해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밑줄 치고 요 문장이 요 문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수용액은 포화용액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 가는 지금 빠져 있어. 나다 라가 포화용액이래. 가는 포화용액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힌트를 지금 흘리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랬을 때 나다라는 확실히 포화용액이라고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용질이 녹아 들어갈 수 없는 지금 용질이 꽉 찬 포화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부터 봅시다. 물 100g에 내가 용질 X를 40을 넣었더니만 수용액에 녹아 들어간 용질 X가 36이래. 그럼 얼마 남아? 4가 남잖아. 4는 어떻다는 거야? 수용액에 못 녹고 밑에 가라앉아 있다는 거지, 가루로서. 그쵸? 40을 넣었는데 36은 물에 녹아서 지금 안 보이는 상태인 거고 나머지 4g이 고체 가루로 밑에 깔려 있다는 거야, 못 녹고서.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용질 X는 물 100g당 36씩 물에 꽉꽉 포화돼서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이구나. 그럼 물이 똑같이 100g씩 있는 상태라면 40을 넣든 60을 넣든 80을 넣든 어쨌든 물속에는 36씩 들어간다는 거야. 36씩 녹아 들어가, 36씩 녹아 들어가, 여기도 36씩 녹아 들어가야 되겠죠. 나머지는 못 녹고 밑에 가루로 남아 있겠죠. 굳이 계산하지 않을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구하라고 한 거는 X와 Y 합이라고 했는데 Y는 일단 구했고 그럼 X를 보자. 자, 지금 가는 뭐야? 똑같은 물 100g인데 X를 20만 넣었대. 자, 물 100g당 X가 36까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20을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20 다 녹을 수 있겠지. 남는 애 없이. 가라는 애 없이. 그래서 물속에 X가 20만큼 녹아 있겠다. 이런 용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불포화 용액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X하고 Y 구했고 둘의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56 나오겠네요.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요 문제는요. 사실
용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용해평형과 관련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고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의 특징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2페이지로 가고요. 자, 2페이지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개념을 까다롭고 한층 더 꼬아서 묻는 문제들이 나오는 게 이제 2페이지예요. 좀 더 찬찬히 봐야 되겠죠. 자, 6번 문제 보면은 포도당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부터 볼게요. 포도당 1.8g을 기억으로 측정했대. 근데 얘들아, 포도당은 고체 가루야. 고체 가루거든요. 그래서 그 고체 가루를 1.8g을 내가 측정해야 돼. 그때 필요한 실험 기구가 무엇일까? 자, 지금 보기를 보면은 기억으로 나와 있는 예시가 뷰렛이 있어. 뷰렛이 뭐야? 우리 중화 적정할 때 표준 용액을 넣는 기일다랑 관이 뷰렛이잖아요. 그건 액체를 넣어서 부피를 측정하는 관이죠. 고체 가루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자, 눈금 실린더도 마찬가지로 액체를 넣어서 부피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고체 가루를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체 가루의 질량을 측정할 때는 전자저울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물에다가 녹였어. 그리고 걔를 100ml 니은에 모두 넣은 후 물을 섞고 얘를 어떻게 해서 1리터에 니은에 넣은 후 뭐 어떻게 물을 섞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만든 게 뭐야? X 몰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그러니까 내가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수용액을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농도를 알고 있는 수용액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실험 도구 뭐다? 부피 플라스크죠.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실험 도구는 부피 플라스크. 그러면은 전자저울, 부피 플라스크 모두 다 고르면은 4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에서 X 몰농도의 X를 계산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네요. 간단한 계산 문제이죠. 농도, 용액의 농도 구하는 계산 문제. 자, 어떻게 구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X 몰농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농도를 계산해야 돼. 몰농도 어떻게 구하지?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그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해서 계산을 하죠. 요 식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용액의 부피와 용질의 몰수를 이 제시문에서 찾아서 우리가 넣어갖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일단 용질의 몰수를 넣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용질의 질량이야. 포도당 1.8g을 녹였대. 그럼 이 질량을 몰수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질량을 몰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뭐로 나눠야 된다? 1몰당 기준값은 1몰의 질량인 분자량,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여기 제시문에 나와 있잖아요. 분자량은 180이다. 자,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 잘 읽어봐요. 1.8g을 물에 녹였어. 그걸 갖고 100ml 용액을 만들었대. 그럼 이 100ml 안에는 1.8g의 포도당이 다 녹아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 100ml를 다 갖다 쓴 게 아니라 이 100ml 중에 1ml만 내가 취해서 새로운 용액을 만들었다는 거야. 100 중에 1만 갖고 온 거야. 그럼 이 100에 녹아있는 1.8g의 포도당도 다 온 게 아니라 그 중에 1만 온 거겠지. 100분의 1만 온 거지. 여기다가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용액의 부피가 얼마다? 1리터다. 1리터의 부피 플라스크의 용액을 만든 거니까 총 용액의 부피는 1리터가 나오겠죠.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얼마 나와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8번 문제를 보니까요. 4가지 이용결합 물질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대요. 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NaFbA5의 녹는 점을 기준으로, 자, NaF의 녹는 점은 996. 아, 요게 NaF의 녹는 점이구나. 자, BA5의 녹는 점은 요만큼. 아, 요게 BA5의 녹는 점이구나. 얘의 녹는 점을 기준으로 영역을 1, 2, 3으로 나눴대.
그러니까 NaF 녹는점보다 녹는점이 낮은 물질, 요 사이값의 녹는점을 갖고 있는 물질, BaO보다 녹는점이 높은 물질 이렇게 나눴다는 거잖아. 자, 그랬을 때 나머지 두 물질이 각각 어떤 영역에 속할지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아, 녹는 점을 갖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녹는 점. 보통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많이 쓰는 거거든요.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기호로 간단하게 쓰는 거야. 멜팅 포인트. 영어로 녹는 점. 자, 녹는 점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양이온,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이 이온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하고 녹는 점이 관련이 되어 있죠. 힘이 세면 셀수록 강하게 붙어 있으니까 잘 안 녹아. 녹는 점 올라가는 거지. 힘이 약하면 금방 잘 떨어지니까 잘 녹아. 녹는 점 내려가겠지. 얘네들은 비례한다는 거야. 자, 근데 그 이온 사이의 힘은 어떤 것과 관련된 값이냐? R제곱분의 Q1, Q2야. 사실 요 식은요, 여러분. 요거를 외워서 계산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요 식을 하나 알고 있으면 요런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어.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두는 거를 선생님은 좀 추천을 해요. 알겠죠? 자, 이게 뭐냐면 R은 이온 사이의 거리야. 그리고 여기서 Q1하고 Q2는 양이온, 음이온 있잖아요. 얘들의 이 전하량이야.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사이 힘이 세져서 녹는 점이 높고 거리가 멀수록 힘이 약해져서 녹는 점이 낮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럼 비교해보자. 자, 얘네 둘을 비교할게요. 얘네 둘 비교했을 때 자, NaCl은 NaF에 비해서 얘도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일단 얘네 둘의 Q1, Q2 값은 같아. 일정해. 그럼 이온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볼까? 얘가 더 거리가 길잖아. 그럼 힘이 더 약할 테고 녹는 점도 낮겠지. 얘보다 얘가 낮다는 거야. 그러면은 낮으니까 여기에 오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이 비교해봐요. 얘도 2 플러스, 얘도 2 마이너스. 얘도 2 플러스, 얘도 2 마이너스야. 그럼 두 물질의 이 전하량 고배값은 같다는 거야. 이온 사이의 거리 비교해보면 BaO보다 CaO가 더 짧아. 이게 짧으면 힘이 세지겠지. 반비례하니까. 녹는 점 올라가겠지. 누구보다? 얘보다. 높으니까 여기에 온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준 보기 고르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원자 X의 전자배치 가하고 나가 나와 있다. 여러분 항상 제시문을 허투루 읽으면 안 돼요. 제시문에는 우리가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다 넣어주거든요. 제시문에 그냥 들어간 말은 없다. 다 써먹어야 되는 그런 말들이다. 자, 여기서는 원자 X의 전자배치 가하고 나다. 그러면은 가하고 나에서 전자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거야. 같은 X의 배치인 거니까. 그쵸? 자, 그랬을 때 가는 바닥 상태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전자 배치의 세 가지 규칙을 모두 지키고 있다는 뜻이겠지. 나는 들뜬 상태니까 세 가지 중에 파울리, 베타 원리는 지키되 나머지 훈트 규칙과 싸움 원리는 어겨도 된다라는 그런 말인 거겠죠. 자, 그리고 이 p-오비탈에 들어있는 홀 전자 수가 가하고 나에서 각각 1개, 2개래. 그럼 봐봐. 자, 지금 가하고 나의 배치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이 p-오비탈에 홀 전자가 하나 들어있대. 근데 얘는 바닥 상태잖아. 그러면은 싸움 원리고 훈투고 다 지켜야 되지. 그럼 1s에 2개, 2s에 2개 꽉꽉 채운 다음에 2p에 전자가 들어갈 거야. 몇 개 들어간지 몰라. 근데 홀 전자가 하나여야 된대. 그럼 홀 전자가 하나려면은 1개가 들어있거나 2p에 또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면은 홀 전자가 역시 하나가 되겠죠. 2p에 하나거나 5개거나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야. 오케이. 자, 나는 들뜬 상태인데 지금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1s에도 어쨌든 들어있어야 되고 2s에도 2개든 1개든 들어있어야 되고 2p에도 전자가 들어있대. 그리고 2p에 홀 전자가 2개래. 그러면 2개가 되려면 2p에 전자가 2개 있거나 또는 하나, 둘, 셋, 4개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조합이 맞을지를 우리가 골라줘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이게 맞다면 전자를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2개, 2개, 5개 더해봐. 9개 갖고 있는 거지, 그치? X는 전자를 9개 갖고 있어. 그럼 나도 X의 전자 배치니까 어쨌든 간에 얘도 전자를 9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봐봐. 아무리 전자가 많아봤자 여기에 4개밖에 못 들어가. 그럼 여기 4개 넣고 나면 5개가 남는데 그 5개가 1S하고 2S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최대로 2개, 2개, 4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5개를 꾸겨 넣겠니? 안 되죠. 얘도 당연히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 조합이라는 거야. 아, 그러면은 가는 요거겠구나. 자, 요게 정답이니까 그럼 전자를 2개, 2개, 1개, 5개를 갖고 있구나, X는. X는 전자를 5개를 갖고 있는 애야. 그럼 나의 배치는 이거일까, 이거일까? 자, 이게 맞다고 생각해봐. 전자가 5개여야 되는데 4개가 이 P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만 더 있으면 되지.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얘가 비어 있을 테고, 여기에 들어가면 얘가 비어 있을 테고, 둘 다 찰 수가 없잖아요. 안 되는 조건이죠. 얘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 X의 원자과 전자수는 7이다. 지금 얘는 전자를 5개 갖고 있는 5번. 그러면은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3개 있는 13족. 원자과 전자수 3개짜리죠. 그래서 틀렸죠. 자, 니은 나는 싸움 원리에 어긋난다. 그럼 나를 봅시다. 자, 전자가 5개인데 2개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3개의 1S와 2S에 나눠서 넣으면 돼요. 하나, 2개든 2개 하나든 어쨌든 간에 싸움 원리 위배된 거 맞습니다. 자,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가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 1개, 2개, 3개지. 자, 얘는 1개, 2개, 3개, 4개지, 그치?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 그럼 정답은 4번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자. 화합물이 2종류가 나와 있고 화학 결합 모형이 나와 있네요. 일단 얘는 공유 결합 모형이고 얘는 이온 결합 모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결합에 바로 주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결합 모형을 보고 A, B, C, D가 누군지 바로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직접적으로 어떤 원소를 말하는 건지 찾아내고 문제를 푸는 것이 수월한 경우가 많아요. 찾아봅시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씩 내놔서 공유했을 테니까 원래 전자 하나 갖고 있는 수소였겠지. 자, 여기도 전자를 하나씩 내놔서 공유를 했을 거야. 그럼 C는 이거 하나 빼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7개를 갖고 있는 2주기 17쪽 플루오린이겠지. 그럼 B는 두 번째 껍질에 전자 6개를 갖고 있는 8개 중에 이거 2개는 각각 A하고 C 거니까 나머지 6개를 갖고 있는 2주기 16쪽 산소겠지. 이렇게 찾아주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고요. 자, 그럼 봤을 때 자, B는요 지금 산소라고 찾았잖아요. 자, 산소에서 전자 2개를 얻어서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산화이온일 테고 그럼 N이 2잖아. 그럼 얘는 2 플러스를 말하는 거네. 그럼 전자 2개를 잃어서 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다는 거야. 그럼 원래 전자가 몇 개였겠어? 요게 지금 10개니까 원래 2개 더 있는 12개. 누구야? 마그네슘의 양이온 상태겠구나. 찾을 수가 있죠. 자, 보기 갑니다. A, B, C는 공유결합 물질 맞죠?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물질. 자, 니은 N은 2다. 방금 찾았습니다. 자, 디귿 고체 상태에서 자, 고체 동그라미 하고 고체인지 액체인지 수용액인지 전기전도성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D는 마그네슘 금속을 말하는 거고 DB는 MgO를 말하는 건데 요거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이죠. 요 물질 말하는 거야. 자,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에서 전기 잘 안 흘러요. 전기 전도성 낮고요. 마그네슘 금속 결합 물질이니까 금속들은 고체에서도 전기 잘 흐르죠. 자유전자 때문에. 그래서 전기 전도성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 골라주면 되네요. 자, 11번으로 갑니다. 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과 관련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한번 보자. 요런 그래프 나오면은
일단 문제 읽기도 전에 어렵다 라고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꼼꼼하게 그래프 읽어주면 돼. 그래프는 항상 X축과 Y축이 중요하다.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그래프야? 원소 A부터 F의 주기와 이온 반지름을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래. 아, 얘네 셋은 2주기고 얘네 셋은 3주기라는 거야. 그리고 이온 반지름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고 크기를 보여주고 있지. 자, 근데 결정적인 힌트가 뭐가 나와 있지? 각 원소의 이온은 모두 밑줄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얘네들이 이온이 됐을 때 다 전자 배치가 네온과 같대.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죠. 등전자 이온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들, 등전자 이온들을 써보자면은 원자 번호 작은 애부터 순서대로 질소의 음이온, 산소의 음이온, 플로린의 음이온, 그 다음에 나트륨의 양이온, 마그네슘의 양이온, 알루미늄의 양이온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얘네들은요 모두 네온과 같이 전자를 10개 갖고 있는 등전자 이온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 원자핵이 다르잖아.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 수가 달라서 원자핵의 플러스 값이 다르죠. 얘는 플러스 7, 8, 9, 11, 12, 13 갑니다. 전자 10개로 같은데 플러스가 강해질수록 쫙쫙 잡아당기는 유효액 전하가 세지겠지? 그래서 사이즈가 줄어든다. 이 내용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게 2주기, 얘네는 3주기 찾아서 연결하면은 자, 얘가 반지름 제일 크니까 A, 그리고 B, 그리고 C 2주기 맞고요. 그 다음에 D, E, F 이렇게 3주기 찾아주면 되겠다. 자, 그럼 A부터 E 중에 F보다 원자 반지름이 큰 원소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런 거는요, 여러분 어떻게 푸는 것이 좋냐면은 막 비교하면 헷갈린단 말이야,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그래서 주기율표 상에서의 위치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얘네 셋은 2주기의 비금속이야. 그러면은 2주기 끝에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겠지. 얘는 3주기의 금속이야. 그럼 앞쪽에 3주기 이렇게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 원자 반지름은 같은 쪽에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지름 커지고 전자 껍질 많아지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 작아지니까 반대로 원자 번호 작아질수록 반지름은 커지죠. 그래서 이 꼭지점에 가까울수록 원자 반지름이 큰 원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그러면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물었어? 자, 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보다 반지름이 큰 원소를 고르라고 했잖아. 그럼 F보다 이 꼭지점에 가까운 애를 고르라는 뜻이야. 누가 가까워? D하고 E죠. 두 가지 이렇게 찾으면 헷갈리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2번 해주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12번으로 갈게요. 이제 3페이지에 들어갔고요. 보통의 우리가 화학원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3페이지부터는 복잡한 계산 문제들이 나와요. 이 계산 문제들이 시간을 잡아먹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계산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훈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화학원은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2번은요. 2, 3주기 원소 A부터 C로 이루어진 분자 가하고 나의 구조식이 나와 있대요. 자, 밑줄 쳐. 모든 원자는 옥텟을 만족한대. 그리고 전기음 성도가 요 순서라고 조건을 줬어요. 그럼 봤을 때, 자, 구성 원소들은 지금 전부 다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데 결합선 하나가 전자쌍 한 쌍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공유 전자쌍 한 쌍. 자, 요거 한 쌍 있어. 그럼 얘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A는 비공유를 세 쌍을 더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럼 얘는 비공유 세 쌍의 결합선 하나를 갖는 어떤 원소라는 거야? 17쪽 원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정답은 2, 3주기 원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17쪽 2, 3주기 원소 두 가지 나오네. 누구누구? 플로린 또는 염소 중에 A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자, B도 봐봐. 한 쌍 한 쌍을 말하는 거죠. 그럼 얘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비공유가 두 쌍이 더 있어야 돼.
그럼 비공유 두 쌍을 갖고 결합을 이렇게 두 개를 할 수 있는 원소는 몇 쪽 원소야? 16쪽 원소죠. 그래서 얘는 16쪽 원소 산소하고 황중에 정답이 있다는 거고. 자, C도 보자. 자, C는요, 요게 한 쌍을 말하는 거니까 옥텟을 만족하려면 얘도 역시 비공유를 세 쌍을 더 갖고 있어야 돼. 결합선 하나에 비공유 3개 갖고 있는 원소는 어떤 애야? 얘도 역시 17쪽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정답이 있다는 건데 지금 A하고 C 둘 다 17쪽이래. 근데 둘 중에 얘가 전기음성도가 세다잖아. 둘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세? 얘는 4.0, 얘는 3.0, 얘가 세죠. 그럼 얘가 A고 C가 전기음성도 작은 염소라는 거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보다는 전기음성도가 작고 염소보단 커야 돼. 그럼 누가 가능성이 있겠어? 얘겠죠? 자, 이런 거 빠르게 비교하려면은 전기음성도 값들은 몇몇 원소는 조금 외워주는 것이 좋아요. 플로린 4.0, 염소 3.0, 그리고 산소 3.5, 황 보통 2.5 나오거든요. 그럼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A, B, C 확인하면 됩니다. 자, 보기 갈게요. 기억. B는 산소니까 2주기 맞고요. 자, 가는 극성 공유 결합 있다. 이거는 A, B가 누군지 볼 것도 없어. 일단 다른 원소잖아. 다른 원소면 무조건 전기음성도가 다르고요. 그럼 무조건 전자쌍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치우쳐지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결합의 극이 생기면서 극성 공유 결합 생기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딕은 나에서 C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그럼 이건 좀 따져야 되겠다. 자, C가 염소고 B가 산소였기 때문에 둘 중에 얘가 전기음성도가 세서 전자쌍이 이쪽으로 치우쳐지죠. 그러면은 요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생기겠네. 그럼 얘는 뺏겼으니까 양전하, 얘는 얻었으니까 부분적인 음전하. 그러면 C의 부분적인 양전하가 생겨야 맞는 거죠.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골라서 3번이다. 자, 13번으로 넘어갑니다. 분류 문제가 나왔고요. 어떤 분류 문제가 나왔냐? 3가지 물질이 나왔는데 기준을 보니까 다중결합, 비공유 전자쌍 이런 걸 묻고 있어. 이거 분류하려면 일단 빠르게 뭘 그려야 돼? 그치? 구조를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다중결합과 비공유 전자쌍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여러분 구조 그릴 때 봐봐. 수소는 보통 비공유 없이 결합하를 하나 갖는 원소죠. 자, 산소는 보통 비공유 두 쌍에 결합하를 2개를 갖는 원소죠. 여기에 나와 있는 탄소는 비공유 없이 결합하를 4개 갖고 있는 원소죠. 이렇게 구성 원소들마다 보통 전형적으로 하는 결합의 형태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이런 물질들의 구조식을 아주 빠르게 그려낼 수 있는 거죠. 몇 가지만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 필요한 애들은 얘네들이고요. 이걸 이용한다면 얘는 결합할 하나짜리, 얘는 결합할 2개짜리잖아. 보통 결합할이 많은 애가 중심에 온단 말이야. 중심에서 다양한 주변 원소들을 결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합할 많은 얘가 가운데 오는 거야. 그리고 2개의 결합으로 각각 수소를 연결해주죠. 옥텟 만족해야 되니까 비공유를 2쌍을 갖고 있게 되겠죠. 자, 얘는 결합할 4개짜리, 얘는 결합할 2개짜리. 그럼 결합할 많은 탄소가 중심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자, 주변부에 산소 배치하고 산소는 팔 2개짜리니까 탄소를 향해서 이중결합을 해주면 탄소 자연스럽게 팔 4개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옥텟 만족하기 위해 비공유 찍어주면 되고요. 자, 결합할 4개짜리, 2개, 하나짜리. 누가 가운데 와? 얘가 중심이지. 근데 중심애가 2개야. 그러면은 2개를 중심에 두면 돼. 수소를 각각 주변부에 배치를 하면 돼. 수소는 팔이 하나짜리니까 중심을 향해 단일 결합을 연결하면 돼. 그러면 봐봐. 탄소는 원래 팔이 4개짜리야. 4개 중에 하나를 수소한테 썼어. 몇 개가 남지? 3개가 남지. 3개는 어디에 쓸 수밖에 없어? 공중에 쓰면 안 되죠. 그건 결합이 아니니까. 무조건 다른 원자랑 결합을 시켜야 돼. 수소하고는 더 이상 결합 못하죠. 얘는 결합을 단일 결합밖에 못하는 원소니까. 그래서 나머지 3개를 한꺼번에 3중 결합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다 옥텟 만족하죠. 자, 그럼 갑시다. 다중결합이 있는가? 자, 일단 얘네들은 다중결합이 있고요. 얘는 없죠. 그래서 아니오에 H2O.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가? 자, 비공유 있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에다가 CO2 가면 되고 아니오에 C2H2가 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기 갑니다. 나의 비공유 공유 전자쌍. 자, 공유 전자쌍은 결국 공유 결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 있는 얘가 나였죠, 얘. 공유 결합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다. 그래서 기억 맞았고요. 자, 니은 다의 분자 모형. 얘가 다잖아. 자, 얘는 지금 중심 원자가 전자쌍을 4쌍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비공유야. 얘네들의 밀어내는 영향 때문에 직선이 아니라 굽어지게 되죠. 전형적인 구분형입니다. 자, 디귿.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묻고 있다. 이건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를 묻는 거죠. 그러면 둘이 비교했을 때, 자, 가하고 달을 비교했을 때 얘는 직선형이고 대칭형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인 거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지. 자, 얘는 구분형이기 때문에 구분형은 무조건 100% 극성 분자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구분형 분자는요. 100% 극성이에요. 삼각불형 분자도 마찬가지죠. 삼각불형 분자도 100% 극성 분자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얘는 극성.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크죠. 그래서 디귿 보기는 틀렸다. 정답은 1번 고르면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연습하면은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처음 공부하고 처음 문제 풀 때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이런 거는 자꾸 이렇게 비슷한 문제들 몇 개만 풀어보면은 다 이런 스타일로 나오거든. 문제 푸는 형태가 뻔해요. 이런 전형적인 문제들은 여러분 나중에 풀고 연습하다 보면은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14번으로 갑니다. 자, 14번 문제는요. 얘는 지금 이제 중화 반응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요. 중화 반응 중화점에 정말 기본이자 핵심 포인트를 묻고 있는 문제야.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거나 헷갈렸던 친구들은요. 중화 반응하고 중화점에서 뭔가 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오개념이 잘못 잡혀져 있는 친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틀린 친구들은 자, 집중해야 돼. 잘 봐야 돼. 이거 중요한 문제야. 어렵진 않지만 중요해. 자, 뭐가 핵심이냐면은요. 중화 반응은 얘들아.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반응이죠. 수소이온 하나랑 수산화이온 하나가 만나서 물 분자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1대1대1의 반응이 중화 반응의 핵심이야. 즉 중화 반응은 뭐로 접근해야 된다? 개수로 접근해야 된다. 농도 아니고 부피 아니고 뭐? 개수, 양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야. 1대1대1의 반응이기 때문에. 자, 명심. 중화 반응은 뭐로 접근한다? 개수로 접근한다야. 부피 아니야. 농도 아니야. 개수로 접근한다. 자, 그랬을 때 중화점이란 산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개수와 염기 수용액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져서 중화 반응이 완결되는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죠. 요 핵심 개념을 잘 잡고 가야 돼요. 그랬을 때 봐봐. 지금 가나다의 NaOH 수용액이 지금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1몰 농도의 HCl, 같은 농도의 HCl을 넣어서 완전히 중화시킬 거래. 그랬을 때 필요한 HCl의 부피를 비교하라는 문제야. 자, 중화 반응은 뭐로 접근해? 개수로 접근한다. 알았지? 그러면 개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봐봐. 가나다에 들어있는 NaOH의 질량을 알려줬어. 그럼 예를 들어서 가에 지금 1g을 녹였잖아. 1g을 녹였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NaOH의 개수를 N개라고 치자. 나에는 2g을 녹였대. 1g의 N개면 2g이면 뭐겠어? 양이 2배니까 2N개겠지, 그치? 2g이면 2N개겠지. 부피는 중요하지 않고 개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NaOH N개당 OH-N개 만들어내니까 요거 중화시키려면은 H 플러스 HCl N개 필요해. 2N개 중화시키려면 HCl 2N개 필요해. 2N개 중화시키려면 H 플러스 즉 HCl 2N개 필요해. 알겠어? 그럼 필요한 양이 어떻다는 거야? 1대 2대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HCl에 필요한 양이
나하고 다는 같고 가는 절반이 필요하다. 이렇게 비교하면은 끝나는 아주 간단한 문제. 중화 반응의 핵심을 알고 있다면은 10초 만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다. 계산할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 아시겠죠? 자, 15번으로 갑니다. 자, 15번. 지금 pH하고 pOH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25도씨 기준으로 보통 항상 문제를 출제를 하죠. 자, 25도씨 기준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다. pH와 pOH가 나왔다. 그럼 얘네 둘의 관계부터 일단 쓰고 시작해. 자, 25도씨 기준에서 얘네 둘의 관계가 뭐지? 합했을 때 14라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문제를 출발해야 돼요, 항상. 수용액 가하고 나 두 종류가 있어. 가하고 나. 자, 지금 가는요. pH가 8이래. pOH가 얼마겠어? 둘이 더해서 14 나오려면 6이어야 되겠지. 이거 6이다. 자, 나는 pOH가 4래. 그럼 얘 얼마여야 돼? 10이어야 되겠지? 합해서 14 나와야 되니까. 얘 10이다. 보기 바로 봅시다. 자, 기억. 가는 염기성이다. pH가 8이잖아. 7이 중성이야. 기준으로 봤을 때 7보다 크면 염기성. 그래서 맞죠? 자, 니은. x 구했죠? 10이고요. 자, y는 6이에요. 약분하면은 5분의 3 나옵니다. 맞았어요. 자, 나 100ml에 들어있는 OH-의 양.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네요. 계산 문제. OH-의 양. 몰수를 구하라고 했어.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자, 여러분 요거는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에요.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어떻게 구하지? 무슨 공식 이용하지? 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 OH-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가수까지 곱해주면 좋지만 여기는 그냥 pOH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구하면 되죠. 그쵸? MV, 몰농도 곱하기 부피. 자, 그랬을 때 몰농도를 찾아보자. 자, 지금 몰농도를 구해야 되는데 OH-이기 때문에 pOH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 나라고 했잖아. 나의 pOH가 얼마라고 했지? 4라고 구했어. 그러면은 그 안에 녹아있는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제곱 몰농도란 뜻인 거죠. 얘네 둘의 관계 알지? 그럼 요거 몰농도 구했네. 10의 마이너스 4제곱 넣고. 자, 부피는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알려줬네? 100ml다 라고 알려줬어. 근데 또 좋다고 100ml라고 넣으면 안 되지. 왜? 항상 우리 용액의 농도에서 나오는 부피의 기본 단위는 밀리리터가 아니라 리터다. 자, 그러면은 100ml를 리터로 바꿔줘야 되잖아. 얼마예요? 0.1리터. 자, 1리터는 1000ml. 이거 모르는 친구 있으면 안 돼요. 이거 기본 단위 변화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0ml는 0.1리터. 바꿔서 넣자. 그럼 10의 마이너스 5제곱 몰이다. 그럼 디귿 보기는 맞았죠. 정답 5번입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3페이지는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실수하지 말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16번 문제 중요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전형적인 유형의 계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요거 우리 이제 동위원소 나오고 동위원소와 관련 지어서 평균 원자량 이거가 관련 지어서 양적 관계를 물어보는 이런 유형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개념도 체크해보고 계산하는 방법도 체크해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풀어볼게요. 지금 산화구리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자, 얘네 두 원소의 원자번호를 지금 각각 알려줬어요. 자, 나 이거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 원자번호를 왜 줬을까? 원자번호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 아, 양성자 수를 알려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어떤 자료를 줬냐면은 이 물질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분의 여기에 들어있는 전체 중성자의 양의 비율을 알려주고 있어. 1이라는 건 얘네 둘의 값이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해내야 되냐? 자, 보세요, 여러분. CuO야. 자, CuO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가 전체 1몰이 있대. 얘가 한 개 있을 때 얘 한 개, 얘 한 개 있겠지. 얘가 10개 있을 때
얘 10개? 얘 10개 있겠지. 얘가 1몰 있으면 1몰 1몰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 안에는 요거 1몰, 요거 1몰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나는 뭘 물어보고 있어, 문제에서? 중성자가 얼마냐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봐봐. 자, 얘부터 갈게, 얘부터. 산소부터 갈게요. 자, 산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라고 했지? 8번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가 쓰자. 자, 8번 산소고 질량수가 16이야. 자, 질량수가 갖는 의미는 양성자, 핵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 질량수죠. 근데 얘가 방금 뭐라고 했어? 양성자 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 안에 중성자가 8개 들었다는 거야. 이 원자 한 개당 중성자가 8개씩 들었어. 근데 이 원자가 얼마 있다고? 1몰 있다고. 그럼 이 안에는 중성자가 몇 몰이겠어? 8몰 들어있겠죠. 오케이? 자, 거기다가 뭐가 또 있어? 구리가 있어. 자, 근데 구리는 질량수가 얼마인지 모르겠고 걔의 원자 번호는 29번이래. 양성자가 29개라는 거지.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합이 A라는 거니까 얘 한 개당 들어있는 중성자는 몇 개라는 거야? A를 활용해서 식을 써보자면은 A-29개가 있다는 거죠. 얘 한 개당 중성자를 이만큼씩 갖고 있는데 얘가 얼마 있어? 1몰개 있어. 그럼 그 안에 중성자는 이만큼 있겠죠. 그러면은 전체에 얼마 있는 거야? 전체 중성자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해주면은 A-21몰 있다라고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거를 해보자. 요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산소부터 볼게요. 자, 얘는 산소가 질량수 18자리였어요. 자, 원자 번호 8번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양성자를 8개 갖고 있어. 그럼 중성자는 몇 개겠어? 이 원자 한 개당 중성자를 10개씩 갖고 있는데 이런 원자가 몇 몰 있대? 1몰 있대. 그러면 중성자는 총 10몰 있겠지. 거기다 더하기. 자, 구리가 역시나 있는데 얘는 이번에는 질량수가 B래. 질량수가 B든 A든 어쨌든 구리는 29번이기 때문에 이 안에 핵안에 양성자는 29개 있어. 그러면은 이 안에 중성자는 몇 개 있는 거야? B가 29 더하기 중성자의 합이니까 중성자는 B-29 해주면 되죠. 근데 그런 애가 1몰 있대. 그럼 중성자는 요 몰만큼 있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CuO에 들어있는 전체 중성자의 합은 더해주면은 B-19가 되겠죠. 그쵸? 근데 뭐라고 했어? 요 값이 나눴을 때 1이 나왔다? 얘네들이 같다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같다. 그럼 같다라고 놓게 되면은 어떤 관계가 나온다? A는 B 더하기 2의 관계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A하고 B의 관계를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확인을 해야 되냐? 자, 요거 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 결국 구하라고 한 것은 요 A의 값이잖아요. A를 우리가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자, 두 동위원소의 각각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과 평균 원자량 값을 알려줬다? 근데 여러분,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식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존재 비율을 곱해가지고 식 세워갖고 계산한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정석으로 푸는 것보다는요. 이 수직선 안에 내분점을 이용해서 평균 원자량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걸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둘의 원자량이 있잖아요. 둘 중에 누가 원자량이 크지? 지금 아까 우리가 이 관계를 찾아냈으니까 A가 B보다 원자량이 이만큼 크다는 거지. A가 더 큰 거야. 자, 요게 B 더하기 2인 거죠, 지금. 그랬을 때, 자, 얘가 B 더하기 2고, 얘는 A잖아요. 그쵸? B죠, B죠.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차이가 이만큼 난다는 거야. 이만큼 나는데, 각각의 존재 비율이 지금 얘가 30이고 얘가 7이니까 7대 3이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자, 존재 비율이 7대 3이면 이 둘의 평균 값을 구했을 때, 평균 원자량을 구했을 때 그 평균 값은요.
둘 사이에 내분점에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내분점의 위치가 존재 비율을 뒤집은 비율만큼 오게 됩니다. 요 차이를 3대 7로 나눈 그 내분점이 평균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 값이 얼마라고? 63.6이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봐봐. 둘의 차이가 얼만큼 나? 2만큼 나. 2를 3대 7로 나누는 거야. 3대 7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을 3대 7로 나누면은 0.3, 0.7인데 2를 나누는 거니까 2배 해주면 0.6, 1.4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쵸? 그래서 B에다가 0.6을 더한 게 36.6이라는 거예요. 그럼 B는 얼마야? 36.6이 아니라 63.6. 맞죠? 63.6. 63. 63.6에다가 1.4를 더한 게 요거라는 거야. 그러면 A는 얼마가 나와요? 65가 나오죠? 둘의 관계도 차이 2만큼 나는 거 맞고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요게 수직선상의 내분점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요걸 이용했을 때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니? 지금 A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65이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묻고 있는 문제예요. 자, 요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2, 3주기다 라고 조건을 줬고요. 바닥 상태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떤 자료를 주고 있냐면은 원자가 전자수와 홀전자수의 차이값을 알려주고 있어. 이러면 여러분 재빨리 원자가 전자수와 홀전자수를 쫙 적어요. 그리고 그 둘을 빼.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W부터 Z를 찾아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여기서 이 숫자를 보면서 이게 6일까, 뭐 4일까, 뭐 8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원자가 전자수 쫙 적고 홀전자수 쫙 적고 둘이 빼서 차이값 구하고 그 안에서 얘네들 미지의 원자들을 찾아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쪽부터 18쪽까지 원자가 전자수를 일단 적어볼게요. 1쪽부터 1, 2, 3, 4, 5, 6, 7 조심해야 되는 게 18쪽의 원자가 전자수는 8이 아니라 0이죠. 그쵸? 요거 실수하는 친구들 많은데 조심하세요. 자, 홀전자수는 외우고 있는 것이 좋죠. 워낙 자주 나오니까 1, 0, 1, 2, 3, 2, 1, 0. 자, 차이를 구해봅시다. 자, 빼면은 0. 위에서 밑에 빼면 되죠? 2, 2, 2, 2. 그 다음에 4, 6, 0입니다. 자, 문제는 2, 3주기 안에 정답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 누구부터 구하는 것이 좋을까? 자, 4부터 구해보자. 이 중에서 이 차이값이 4를 갖는 애는 유일하게 16쪽밖에 없어. 근데 4를 갖는 애가 2개니까 둘 중에 하나는 2주기, 하나는 3주기겠지. 자, 누가 2주기, 3주기인지 찾아보려니까 이온화 에너지를 알려줬네. 자, 이온화 에너지는 보통 대체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고 대체적으로 예외가 있지만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죠. 자, 그러면은 같은 족인데 얘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위에 있는 2주기 원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Y가 2주기, 그리고 X는 2주기, 3주기의 16쪽 원소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Z를 봅시다. Z는 6이래요. 그러면은 요거 6이니까 17쪽 원소겠구나. 근데 17쪽에도 2주기하고 3주기가 있잖아. 그럼 2, 3주기 중에 누구일까라고 찾기 위해서는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 비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 구간이 있잖아. 그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이온화 에너지는 어디가 예외 구간이야?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대체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지만 바로 2족과 13족 사이 그리고 15와 16족 사이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예외 구간이 나타난다. 근데 지금 Y하고 Z는 17쪽이기 때문에 XY와 비교했을 때 예외 구간이 아니죠. 그러면 같은 주기상에서 17쪽의 Z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야 돼.
한번 비교해보자. X, Y, Z 비교했을 때 자, 지금 얘가 더 작죠? 그럼 커져야 되는데 더 작으니까 아니라는 거지. 자, 이렇게 비교하면 얘가 더 크지. 그래서 얘는 3주기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W를 찾아줘야 되는데 W는 이 차이가 2란 말이야. 그럼 2 중에 정답이 있어.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숫자를 딱 보는데 자, X하고 Y 값보다도 W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같은 주기에서는 대체적으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야 된다고 했어? 그럼 어쨌든 간에 W가 2주기가 되든 3주기가 되든 Y하고 X의 원자 번호가 더 커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얘네 둘이 커야 되는데 얘가 더 크다는 건 얘가 바로 예외 구간에 걸쳐 있는 원소라는 거지. 어디가 돼야 돼? 예외 구간에 걸쳐서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지려면은 얘가 15족이 돼야 되고 그랬을 때 바로 이렇게 비교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W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 찾았으니까 우리 한번 보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보기부터 자, W는 몇 족이다? 15족이다. 틀렸죠? 자, 니은 X하고 Z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자, X하고 Z는 같은 3주기 원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 비교하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W하고 Y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은 같은 주기인데 유효액전화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Y가 더 커야 됩니다. 틀린 보기. 그럼 니은 골랐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요 2단원의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도 조금 난이도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요, 어떻게 어렵게 내냐? 이렇게 조건을 복잡하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에 맞는 원소나 원자를 찾아내는 수수께끼의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이 조건들을 쫙 적어서 이 중에 적당한 애가 누군지를 빠르게 찾아내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대망의 4페이지고 우리가 3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화학원에서 4페이지는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페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은 앞에 있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의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풀어내는 훈련을 할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은.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보통 화학원은요, 요 3페이지까지 나오는 문제들은 아까도 총평에서 얘기했다시피 기출문제의 반복입니다. 신유형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주 출제되지 않아요. 보통 여태까지 출제됐던 기출문제들을 계속 조금씩 숫자들을 바꿔가고 문제를 살짝씩 자료들을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이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그걸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은 3페이지까지의 문제들은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지. 봤던 문제니까, 내가 풀어본 적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니까. 그렇게 훈련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아낀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4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들이 보통 어렵거든요. 여기에 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도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친구들이 어떻게 당황하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 일단 이 문제가 무슨 개념과 관련된지조차도 모르고 어떤 개념을 끌고 와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항상 이게 내가 지금 배운 화학원의 단원 중에 어디에 속해 있고 무슨 개념과 관련된 문제인지부터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18번은 어떤 문제야?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그리고 기체 관련 문제야. 그럼 이거 어디에 나오는 개념과 관련된 거니? 그치? 1단원에 우리 화학식량과 몰에서
기체와 관련된 내용 배우잖아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기체 나왔다. 아보가드로 법칙을 떠올려야 되는 문제라는 거야. 18번은 아보가드로 법칙 관련 문제다 라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여러분이 지울 수 있는 것서부터 문제풀이를 출발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아보가드로 법칙 문제야.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 문제는 워낙 중요하고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의 기체 조건 딱 나와서 아보가드로 법칙이다 라고 나오면 떠올려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어? 첫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 기체의 몰수는 기체의 부피에 비례한다. 몰수비와 부피비는 같게 취급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알아야 되지. 기체 분자량과 밀도는 비례한다. 기체 분자량비와 밀도비는 같게 취급한다. 요거 갖고 이용하는 문제라고. 아니 근데 선생님, 몰수, 부피, 밀도, 분자량이 나왔는데 갑자기 1g당 부피잖아요. 이거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내가 아는 아보가드로 법칙과 관련을 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키워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문제에서는 요거를 요 의미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핵심이었죠. 자, 요거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g의 부피가 도대체 뭐냐? 기체 1g의 부피. 기체가 모여 있는데 1g이 모여 있대. 걔 부피가 얼마냐는 거야. 얘네 세 가지 기체를 비교하니까 5대 6대 10이래. 자, 상대값이라고 했어요. 상대값은 절대값이 아니야. 실제로 얘가 5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비율이 5대 6대 10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뭐로 바꿀 수도 있냐면은 1g당 부피로 바꿀 수도 있어. 화학에서 1g의 부피는 1g당 부피랑 같은 의미야. 자, 1g당. 기체가 1g씩 있는데 1g당 부피가 얼마냐가 1g의 부피가 얼마냐랑 같은 의미인 거잖아요. 1g당 부피로 바꿀 수 있어. 자, 그럼 1g당 부피는 어떤 의미를 갖냐? 우리 화학에서 1g이라는 의미의 숫자 1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1g의 부피가 얼마인지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1g이라는 일정한 질량만큼 모았다라는 뜻이야. 실제 그 모아놓은 질량이 1g이든 10g이든 100g이든 중요하지 않아, 그 숫자는. 그냥 어쨌든 일정한 질량을 모았다는 거야. 가나다의 기체를 각각 일정한 질량을 모았을 때 그 질량의 부피를 비교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서도 표현하냐? 일정한 질량당 부피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 일정한 질량당 부피. 자, 한 단계 더 가면은 이거를 또 어떻게도 표현하냐? 단위 질량당 부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단위 질량이라는 것도요. 용어가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지 별거 아니야. 그냥 일정한 질량이라는 거야. 일정한 질량이 1g일 수도 있고 10g일 수도 있고 100g일 수도 있고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일정한 질량만큼 모았을 때 이 값을 비교하자는 거야. 그럼 봐봐. 질량당 부피는 또 어떻게 해석하냐. 땡당 땡은 A당 B는요. 질량당 부피 이렇게 하면 돼. W 질량분의 부피. 이게 질량당 부피야. A당 B는 A분의 B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W분의 V?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이게 생각이 나야 돼. 어디서 봤니? 바로 화학에서 중요한 공식 밀도, 기체 밀도 어떻게 구해? 부피분의 질량에서 구하잖아요, 우리. 요거를 뒤집은 거라는 거야. 질량당 부피는 밀도분의 1이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랑 연결해 볼까? 일정한 온도, 압력 조건에서 기체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고 했잖아. 그럼 밀도분의 1은 분자량분의 1에 비례하겠지. 즉, 질량당 부피는 밀도에 반비례하고, 즉, 분자량에 반비례한다는 이런 뜻이다. 해석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1g의 부피는 결국
분자량에 반비례하는 값이다 라는 거를 찾아낼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자, 그러면 이제 찾아냈으니까 갑니다. 요거 정리했죠? 선생님 지울게요.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게 1g의 부피는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가하고 다를 봐봐. 이 값이 5대 10, 1대 2야. 1대 2인데 분자량에 반비례하니까 그럼 가하고 다의 분자량 비는 반비례 반대 2대 1이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가나다가 각각 어떤 물질인지 알려줬어. 이 중에서 세 가지 물질 중에서 분자량이 2배가 나올 수 있는 관계인 애가 누구이니? 바로 XY랑 X2Y2죠. 얘가 딱 2배잖아요. X하고 Y가 2배씩 있으니까 분자량도 2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고 다를 찾는 거야. 하나 남겠네. 걔가 나겠네. 누구야? XY3. 찾았다. 자, 그 다음에 나하고 다를 비교해보면은 1g당 부피가 6대 10. 그러면은 약분하면은 몇 대 몇이야? 3대 5. 그러면은 분자량은 반비례니까 뒤집어. 5대 3. XY3가 5일 때 XY는 3이라는 거야. 그러면 5대 3 비율이지만 그냥 얘를 5라고 놓고 얘를 3이라고 놓자. 자, 그러면은 둘의 차이는 2인데 그게 누구의 차이야? X는 하나씩 있고 Y가 두 개만큼 차이가 나니까 Y 2개가 얘 둘의 차이 이만큼이구나. 그럼 Y 하나의 원자량은 1이라고 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X 하나의 원자량은 얼마가 돼? 여기다가 1 넣어봐. 2가 나오겠지. 더해서 3 나와야 되니까. 2다. 원자량 구했다. 자, 보기 갑니다. 자, 기억, 가의 분자식 X2, Y2 맞고요. 자, 디귿부터 갈게요. 원자량의 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2대 1. 틀렸죠? 그쵸? 바꿔야 되죠. 1대 2가 아니라 2대 1. 자, 니은 갑니다. 밑줄 치고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B. 이거 정말 자주 나오는 문구죠.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모르는 친구 옆에 잘 써놔요. 이거는 1g에 들어있는 1g당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부터 출발합니다. 1g에 들어있는 전체 분자수에다가 곱하기 그 분자 한 개당 갖고 있는 원자수를 곱하면 이게 1g에 들어있는 원자수가 되는 거야. 모르는 친구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써놓으세요.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어떻게 구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개념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분자량에 반비례하잖아요, 요거. 분자량에 반비례하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다 나왔습니다. 지금 나하고 다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나하고 다가 분자량이 아까 5대 3이었잖아. 반비례니까 3대 5지. 그치? 이 3대 5 그대로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g당 분자수, 1g당 부피는 사실 같은 거야. 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에서는 아보가드로 법칙, 몰수는 부피에 비례한다. 1g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분자의 몰수잖아요. 1g에 들어있는 부피랑 비례하겠죠. 6대 10, 즉 3대 5 바로 갖다 쓰면 됩니다. 3대 5.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뭘 곱해야 된다고? 중요한 한 분자가 갖고 있는 원자수, 구성 원자수. 자, 나는 4원자 분자지. 곱하기 4. 얘는 2원자 분자지. 곱하기 2. 해서 계산해서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6대 5 나오겠죠. 그러면은 니은은 틀린 거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포인트가 뭐야? 일단 요게 아보가드로 법칙 관련 문제라는 거 파악을 해야 돼. 어디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기체 조건 나왔다? 아보가드로. 조건을 떠올리고. 자, 두 번째. 요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아까 선생님 정리해 줬죠? 화학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잘 정리해 두고. 세 번째. 중요한 문구. 굉장히 빈출되는 문구니까 요거 정리해 놓으면은 됩니다.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19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18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난이도 상 문제가 나오고 19번하고 20번이 이제 최상, 초특급 난이도의 문제가 보통 나오거든요. 자, 초특급 최상의 난이도는요. 항상 화학원에선 전형적으로 나오는 단원이 있죠. 양적 관계. 양적 관계 어디에 있어? 1단원의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4단원의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여기서 각각 한 문제가 나옵니다. 19번은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문제가 나왔고 실제 수능에선 당연히 요 정도의 난이도보다 훨씬 어렵게 나오죠. 근데 이제 요런 수준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19번 문제 풀어볼 거고요. 자, 그림은 A몰 농도 NaOH 10ml가 있고 염기성 수용액 10ml가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산성 수용액 가하고 나를 순서대로 넣어가면서 중화 반응을 시켰대. 뭔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자, NaOH 수용액이 10ml 있는데 거기다가 가를 10ml 넣고 먼저 중화 반응을 시켜. 중화 반응 하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H+랑 OH-랑 반응해서 점점 줄어들겠지. 나를 얼마 더 넣어서 완전히 중화 반응을 시켰어. 이 지점이 무슨 지점이야? 완전히 OH-가 다 반응하고 완결돼서 끝난 지점, 여기가 중화점이겠죠. 그런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가하고 나는 각각 A 0.1 몰농도의 HX와 0.1 몰농도의 H2Y라고 알려줬어. 둘이 농도는 같아. 근데 얘 하나 녹이면 H+ 하나 만들어지는 1가산. 얘는 얘 하나 녹이면 H+ 2개 만들어지는 2가산이지. 그러면은 각각 똑같은 하나를 넣었을 때 얘가 효과가 2배가 되니까 얘가 더 OH-를 한 번에 많이 잡아먹어서 더 중화 반응을 빨리 많이 시키겠죠. 그럼 봤을 때 누가 H2Y겠어? 더 급격하게 OH-가 줄어들어서 더 빨리 중화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가가 2가산의 H2Y다라는 걸 찾아야 되고 그러면 나가 HX다라는 걸 이렇게 연결을 일단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의 관계로 들어갈 건데 선생님이 항상 중화 반응의 핵심이 뭐라고 했다? 양으로 접근해라. 수로 접근해라. 농도, 부피 아니야. 양, 수로 접근해야 돼. 그랬을 때 처음에 OH-가 2N개 있었대. 근데 가 10ml를 넣어서 중화 반응을 시켰더니 N개가 남았대. 몇 개 반응했다? N개가 반응한 거잖아. H+ 1개당 OH- 1개가 반응해서 물 분자 1개 만들어지는 1대1대 1의 반응이니까 OH- N개 반응하려면 H+가 몇 개 들어왔다? N개 들어왔다는 뜻이야. H+가 N개 들어왔다. 근데 얘는 이가산이잖아. 한 개당 H+를 2개씩 내놓는다고. H+가 N개 나왔다는 거는 얘가 2분의 N개가 들어왔다라는 뜻인 거지. 10ml당 이만큼씩 들어있는 애야. 자, 그런데 OH-가 N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나를 이만큼 넣었더니 N개가 다 반응했어. 그러면 얘도 이 안에 H+가 똑같이 N개가 들어왔겠네. 근데 얘는 뭐야? 1가산이잖아. N개 들어오려면 얘는 N개 들어왔겠지. 그치? 근데 얘네 둘이 어땠어? 농도가 같았어. 농도가 같았는데 얘는 2가산이고 얘는 1가산이야. 그리고 중화 반응시키는 양은 같아. 그럼 얘가 10ml일 때 얘는 몇 ml면 되겠니? 20ml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죠, 얘들아? 그래서 얘가 10ml가 들어와서 N의 중화 반응을 시키려면은 얘는 1가산이기 때문에 그 2배인 20ml가 들어와서 N의 중화 반응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럼 20ml가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된다? 30ml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예요? A하고 V를 곱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V는 30으로 찾았고 이제 A를 찾으면 돼. A가 뭐였니? A 몰농도 NaOH 10ml부터 출발했죠. 염기성 수용액의 몰농도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건 뭘 이용하면 돼? 중화점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중화점의 핵심은 산수용액에 들어있는 H+의 수와 염기수용액에 들어있는 OH-의 양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자, 요거 어떻게 구해요? NMV 하면 되죠. NMV, 가수, 몰농도, 부피 곱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각각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양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자, 산수용액은 지금 두 종류가 들어왔잖아요. 자, 두 개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자, A 플러스에 H 플러스의 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얘는 이가산이야. 가수 2에다가 자, 농도 0.1몰 농도라고 알려줬고 부피 10ml죠. 자, 사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부피의 기준은 리터이기 때문에 10ml를 리터로 바꿔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피는 죄다 밀리리터거든. 그래서 그냥 밀리리터로 놓고 다 밀리리터로 쓴다라고 계산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밀리리터인 거예요. 지금 리터가 아니야. 밀리리터야. 자, 거기다가 플러스 요것도 넣었잖아. 그럼 이 안에 있는 수소 이온의 개수도 더해줘야 되겠지. 자, 얘는 일가산이야. 농도 똑같아. 근데 얘는 20ml 넣었대. 요거 더하면 전체 들어온 H 플러스의 양, 수가 구해지겠죠? 자, 요게 뭐랑 같아야 된다? 자, NaOH 용액에 들어있는 OH 마이너스의 개수랑 같아야 돼. 자, NaOH니까 1가 염기, 그리고 몰농도 A, 그리고 얘는 부피 처음에 10ml 있었지. 다 밀리리터니까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한 거예요. 계산하면 되겠다. 계산하면 A 얼마 나오냐? 0.4 나온다. 다 됐죠? 그러면 0.4 곱하기 아까 V 30, 12다. 그럼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중화 반응의 핵심은 뭐다? 개수에 있다. 부피, 농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개수로 접근해야 된다. 자, 개수 어떻게 구하냐? NMV 해서 구하면 된다. 오케이. 자, 20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양적 관계 문제.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문제입니다.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 이런 화학 반응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화학 반응식이 주어지면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개수. 1대, 2대, 2의 반응을 하고 있구나. 체크해주고요. 만약에 개수가 미지수로 가려져 있다. 반드시 그 미지수를 구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개수를 다 줬어요. 이거를 100%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근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실험을 2번을 했대. 자료를 2종류를 준 거지. 어떤 자료를 줬냐면은 반응 전에 A하고 B, 반응물들의 질량을 줬다. 그럼 여러분, 자료에 질량이 나왔다? 그럼 질량을 활용해서 양적 관계를 접근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양적 관계 문제에서 질량이 나오면 무조건 떠올려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 질량 보존 법칙, 두 번째는 일정 선분비의 법칙. 그러니까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 질량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을 할 건데 반응 후에 요런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질량 나오면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선분비의 법칙. 자, 질량 보존 갑시다. 반응 전에 A하고 B가 10W가 있었어. 총 질량이 10W였어. 그럼 반응이 끝난 뒤에도 총 질량은 얼마여야 돼? 10W여야 되겠지? 질량 보존의 법칙. 전체 기체의 질량이 10W여야 되겠네. 근데 C의 질량을 얘로 나눴을 때 0.5가 나온다는 건 생성물 C가 절반만큼 5W가 형성됐다. 첫 번째 반응에서 생성된 C의 질량을 구해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전체 기체의 부피를 알려주고 있어. 요게 나왔다. 그럼 여러분 항상 아보가드로 법칙을 좀 떠올려요. 기체의 부피가 나오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이잖아, 이 문제도. 그러면 기체 부피는 반응 후에 남아있는 전체 기체들의 몰수에 비례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걸 갖고 우리 갑니다. 첫 번째 실험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A하고 2B하고 반응해서 2C가 되는데 지금 A가 W만큼 있었고 B가 9W만큼 있었다? 근데 C가 5W가 생겼대. 얘가 5W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반응이 끝난 뒤에도 질량은 보존되니까 전체 10W가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다 반응하고 사라지는 물질이었겠지. 둘 중에 하나만 남아있어야 돼. 누가 남아있겠니? 전체가 10이 되려면은 둘 중에 하나가 5W여야 되는데 얘가 5W가 될 수 있어? 안 되죠.
W밖에 없는데 반응하고 남은 애가 OW라니 오히려 늘어났다니 말도 안 되잖아. 아, 얘가 0이 됐고 얘가 OW구나. 더해서 10이구나. 자, 그러면은 얘는 4W 반응한 거고 얘는 W 반응한 거다. 자, 뭐가 나왔니? 반응 질량비가 나왔네요. 적어봅시다. 자, 반응 질량비가 A, B, C가 1대 4대 5다. 문제에서 뭘 줬니? 반응 몰수비, 즉 개수비가 1대 2대 2다 라는 거 줬죠. 두 개 나오면 자연스럽게 뭐 나와야 돼? 분자량. 얘네 세 개는 항상 묶어 다니잖아. 세트야, 세트.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분자량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자, 나눠봅시다. 1대 2대 2.5. 분자량의 비율까지 구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로 넘어가야 되냐? 이것도 활용해야 되잖아. 우리가 문제에서 주고 있는 조건들은 빠짐없이 싹 다 활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하나하나 다 활용해야 돼요. 이거 썼고 이거 썼으면 이거 써야지.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전체 기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고. 분자량비 나왔으니까 몰수비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C의 분자량을 1, 2, 2.5라고 놓자. 놓자. 그러면 얘는 2로 나눠. 얘는 2.5로 나눠. 그럼 얼마야? 2.5 N이라고 할까? 얘는 2N. 그러면은 4.5N이지. 얘가 4.5N에 비례한다고. 4.5N을 9V라고 우리가 놓기로 하자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자, 밑에 봐봐. 14V는 몇 N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니? 절반만치 되는 거니까 7N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따 요거 써먹을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관계를 구하면 되고, 자, 그럼 그걸 활용해서 이제 두 번째 자료로 갑니다. 두 번째 실험. 역시 A하고 B하고 C하고 반응을 해요. 그랬을 때, 자, A가 6W가 있고요. B는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응을 시켰대. 그치? 자, 이렇게 반응을 시켰을 때, 봐봐. 반응을 시켰을 때, 둘 중에 누가 다 반응하는 물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단 얘는 모르고 얘는 아니까 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가정을 하는 거야. A, 6W가 다 반응했다고 쳐. 그럼 우리 질량이 나왔으니까 얘가 6W 반응하면 얘는 5배인 30W가 생겨야 된다. 자, C가 30W가 생겼다고 쳐. 그러면 C의 분자량으로 나눠봐봐. 이게 얼마야? 계산하면은 어디 보자. 12N 나오지. 그치? 12N이래. 그럼 둘 중에 누가 남을 텐데 남은 애랑 12N까지 더해서 7N이 나올 수가 있니? 안 되죠. 그 말은 얘 6W가 다 반응한 게 아니고 B의 기억만큼이 다 반응했겠구나. 1대 4대 5니까 얘가 기억 반응하면은 얘는 4분의 1 기억 반응할 테고 얘는 4분의 5 기억 생성될 테죠. 그럼 얘는 6W-4분의 1 기억 남은 거고 얘는 다 사라지고 얘는 4분의 5 기억이 생성이 될 테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무슨 자료를 활용해야 되냐? 요거를 써야 되겠지. 요게 뭐였어? 전체 질량분의 C의 질량 값이 0.5가 나온대. 그럼 전체 질량 구해봐. 요거 둘이 더하면은 자 6W 더하기 하면은 기억 되겠다. 그치? 그리고 C는 4분의 5 기억. 요게 0.5 2분의 1이다. 계산하면 되겠다. 계산하면은요 기억이 얼마 나오냐? 4W가 나오겠지. 그치? 와, 기억 구했네요.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 기억에다가 B의 분자량 분의 C의 분자량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다 구했다. 기억이 4W라고 구했고, 자, B의 분자량 2라고 구했고, C의 분자량 2.5라고 구했잖아요. 계산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2 나오고, 곱하면 5 되니까 5W.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양적 관계 문제 어렵죠. 어려운데요. 핵심을 알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알면은요. 그걸 훈련을 해가면서 풀어내면 여러분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정리하자. 이 문제의 핵심이 뭐였어?
일단 화학 반응식 나오면 계수부터 확인해. 계수 무조건 써먹어야 되는 거 명심하고, 자료를 보니까 질량이 나왔어. 자, 질량 나오면은 두 가지 반드시 떠올려야 돼. 질량 보존 썼지. 그리고 두 번째 일정 성분비 법칙 썼지. 질량비 나오면 계수비 주어졌고 이용해서 분자량비 구해낼 수 있지. 이런 걸 활용해서 각각의 자료를 분석해 나가면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랑 20번 문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총평에서 강조했던 중요한 문항 번호들은 반드시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해 가면서 문제 푸는 방법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아까 총평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여러분 다가오는 겨울방학에서 꼭 준비해야 되는 두 가지 얘기했었죠. 선택 과목 확정해야 되고요. 선택 과목 확정했으면은 겨울방학 동안 개념 탄탄하게 꼭 한번 다져야 되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를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공부해서 여러분 우리 다가오는 고등학교 3학년 화이팅 하면서 씩씩하게 우리 맞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또 더 좋은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